옷걸이를 글쎄 머리에 쓰면은 고개가 돌아간답니다. 해봐요. 이게 돌아가나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어서 겨울 학교 행사가 있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 법물리를 진행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소한 궁금증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구름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후 하고 입김을 부시면 흰 입김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입에서 나온 이 하얀색의 입김은 액체 상태인 물 분자인가요? 아니면 기체 상태인 걸까요? 우리 눈에 보인다면 흰 입김은 당연히 액체 상태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은 대부분 기체로 있고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 작은 물방울로 구성되어 있는 흰 입김은 액체 상태죠. 액체가 기체보다 밀도가 높아서 사실 액체가 똑같은 부피라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방울들은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은 흰색이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방울이 액체인데 왜 구름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상당히 재밌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재밌습니다. 답은 구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들은 작아요. 반지름이 R인 물방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전체 부피는 R의 3승에 비례하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서 R의 3승에 비례해요. 부피가 그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질량도 R의 3승에 비례하고 따라서 반지름이 R인 물방울에 작용하는 아랫방향의 중력은 R 3승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저항력을 윗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런데 공기의 저항력은 면적이 크면 늘어납니다. 바로 그 이유로 여러분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실 때 가능하면 판판한 모양으로 접어서 중력 방향으로 공기와 닿는 비행기의 부분을 넓게 하죠. 그렇게 하면 공기의 저항력이 커서 비행기가 아래로 빠르게 낙하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찬가지 이유로 반지름이 R인 물방울이 있으면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R 3승에 비례하고요. 저항력은 윗방향으로 물방울의 면적인 R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면 중력과 저항력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면 중력에 대한 저항력의 비율이 R 3승 분의 R 제곱이 돼서 R 분의 1이 되죠. R 분의 1이라는 이 수식에서 R이 점점 작아지면 R 분의 1은 점점 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방울이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 공기에 의한 저항력이 중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점점 더 커지는 것에 해당해요. 작은 물방울에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공기에 의한 저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결론은 작은 물방울은 공기의 저항력이 커서 천천히 떨어진다가 답이 되는 거죠.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물방울의 경우에 1초에 아래로 떨어지는 그 속도가 초속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방울은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떨어지고 있으면 결국 땅에 닿아야 되는데 땅에 닿는 구름은 잘 못 보죠. 그것도 설명할 수 있죠.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방울들이 1초에 몇 센티미터면 사실 아주 느린 속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느린 건 아니에요. 1초에 몇 센티미터면 어떻게 될까요? 1분이면 뭐 1m 정도고요. 1시간이면 어쩌면 몇십 미터, 한 10시간 정도 되면 몇백 미터입니다. 그런데도 구름이 땅에 닿지는 않죠. 그 이유는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방울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지면 부분의 온도가 저 위 상공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이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인 기체 상태로 변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설명드린 사소한 궁금증에 대한 답은 구름도 떨어지고 있다. 단지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너무 지면에 가까워지면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서 구름이 땅에 닿는 것을 볼 수는 없다가 답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컨텐츠에 이어서 SNS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재미있는 과학 실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NS 틱톡 실험 2탄입니다.
I have heard about this hanger thing that it makes your head move. 와, 동영상 보셨죠? 옷걸이를 글쎄 머리에 쓰면은 고개가 돌아간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걸까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옷걸이를 하나를 준비했고요. 이거를 쓸게요.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그 거짓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얘기할 거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면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해볼게요. 저는 거짓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안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철사로 되어 있는 옷걸이를 준비하신 다음에 머리에 쓰시고 고개가 돌아가는 분들은 그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걸 사실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똑바로 하지 마시고 약간 30도 정도 기울이면 고개가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마가 아프네요, 이쪽. 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쪽입니다. 저 느껴져요. 이번에 한번 제가 옷걸이 3개로 해볼게요. 3개로 하면 제 가설이 맞다면 고개가 더 잘 돌아야 돼요. 근데 아프네요. 약간 느껴지는데요? 돌아갑니다. 아까보다 센데요? 돌아갑니다. 더 잘 돌아갑니다. 3개로 하면. 자, 그 머리에다가 쓰면 왜 고개가 돌아갈까요? 제가 처음 이 동영상을 봤을 땐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해봐요. 이게 돌아가나요? 돌아간다고는 주장이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정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 현상을 보고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91년에 란셋이라는 의학 쪽에 상당히 유명한 그 학술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덴마크 의사분인가가 출판한 논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현상에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옷걸이를 영어로는 행거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반사작용을 리플렉스라고 하죠. 이 옷걸이를 쓰면 고개가 돌아가는 반사작용을 행거 리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찾아보시면 그 인터넷에서도 여러분이 정보를 좀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제가 확실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건 이건 물리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리학하고 약간의 그 관련은 있어요. 이 실험을 해보면 옷걸이를 사실 여러분 그쪽에서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아니죠. 대칭이 아닐 때 고개가 돌아가는 반사작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대칭이면 정확히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히 같은 모습이라면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 현상은 일본 연구진이 쓴 논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연구에 의하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고개가 돌아가는 걸 느낀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어서 2024년 1월에 통계물리학을 연구하는 교수님들,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겨울학교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옷걸이를 주변 분에게 빌려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한 10명 정도한테 부탁했는데 4명은 고개가 돌아가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 전혀 안 믿는 물리학자의 고개도 돌아가는 걸 보면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인 건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연구진들이 이걸 설명을 해요. 어떤 거냐면 양쪽에 이 모양이 대칭이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되면은 머리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 쓸리는 힘, 이걸 전단력이라고 물리학자들이 부르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의 전단력이 달라지고 그걸 우리 뇌는 마치 어떤 외부의 누군가가 내 머리를 돌리려고 힘을 주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전단력이 아니어도 왼쪽과 오른쪽에 압력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가 고개를 한쪽으로 밀고 있다, 머리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효과 때문에 여러분도 해보시면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막 내 고개를 누군가가 돌리려고 하는데 내가 억지로 고개를 안 돌리려고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 긴장을 푸시고 에휴 그냥 힘주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분 중에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이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약간의 짐작 정도만 있습니다. 압력 차이에 의해서 우리 뇌가 한쪽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힘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명확하게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요. So now we're gonna see if it explodes. 와, 동영상 보셨나요? 콜라에다가 종이 빨대를 꽂았더니 거품이 많이 생기면서 흘러넘치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먼저 콜라를 열었고요. 동영상에선 종이 빨대였는데요. 제가 한번 플라스틱 빨대를 한번 해볼게요. 플라스틱 빨대로 하면 거품이 생기면서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넣었습니다. 생기긴 하는데요. 거의 큰 변화는 없네요. 그죠? 자, 플라스틱 빨대 실패. 자, 다음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종이 빨대입니다. 종이 빨대 투입. 우와! 종이 빨대는 금방 넘칩니다. 그죠? 예. 종이 빨대랑 플라스틱 빨대가 다르네요. 그 다음엔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 설탕입니다. 설탕을 넣어 볼게요. 설탕도 넘칩니다. 엄청 잘 넘칩니다. 설탕은. 종이 빨대보다 훨씬 잘 넘치는데요. 와, 설탕이 최고로 잘 넘치네요. 예. 플라스틱 빨대, 종이 빨대, 설탕. 이 세 가지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 거품이 나면서 이 콜라가 넘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넣은 물질의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거품이 더 많이 생성되게 돼요. 콜라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방출될 때 콜라의 표면이 바깥 공기와 혹은 다른 물질과 맞닿는 그 부분의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이 거품이 더 많이 방출되면서 끌어 넘치듯이 넘치게 되겠죠. 자, 표면적이 그러면 제 얘기가 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표면적이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설탕은 표면적이 아주 크고요.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표면적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플라스틱 빨대는 표면이 매끈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멀리서 본 표면적이 플라스틱 빨대의 표면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는 어떨까요? 종이를 크게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거나 하시면 종이의 표면은 상당히 거칠죠. 플라스틱 빨대는 매끈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빨대가 이렇게 매끈하면 여러분이 보는 플라스틱 빨대의 표면적이 그냥 실제 표면적이에요. 근데 종이는 꾸불꾸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이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종이에는 엄청난 굴곡이 있어서 실제 표면적은 종이 빨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는 넘치지 않고 종이 빨대는 넘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놀라운 그 설탕 가루를 왜 그럴까요? 설탕 가루를. 설탕 가루는 하나하나의 알갱이가 굉장히 작죠. 사실 상대적인 표면적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전체 부피는 아래 3승에 비례할 거고요. 표면적은 아래 제곱에 비례해서 이런 걸 물리학에선 면적 대 부피의 비율이라고 불러요. Surface to Volume Ratio.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유효 표면적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를 넣으면 잘 끌어 넘치고요. 종이 빨대보다도 설탕을 넣으면 더 잘 끌어 넘치게 됩니다. 페트병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줍니다. 와,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이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거품 안에 하얀색의 수증기가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드라이 아이스로 슬라임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물컵에 이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고 플라스틱 막대를 꽂아놨습니다. 세제를 살짝 넣고 그 다음에 먼저 드라이 아이스를 이 안에다가 넣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다가 들어갔습니다. 오, 우와. 그 다음에 이거 물이 넘치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묻히기가 쉽지 않네요. 다시.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셨죠? 한 번인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렇게 우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여기가 엄청 엉망이 되긴 했는데요. 예. 그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 하얀색 수증기를 거품 안에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거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진 거품 안에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뭉친 그 흰 입김 같은 게 거품 안에 들어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제를 넣으면 왜 거품이 만들어지는지 그건 과학자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세제 안에는 계면활성제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계면활성제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분자가 맞물려 있는 형태입니다. 계면활성제 분자의 한쪽은 물을 좋아하는 쪽이 있고요. 반대쪽은 물을 싫어하는 쪽이 있습니다. 세제를 넣고 여러분이 막 휘저으면 거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지금 그 방울이 공기 중에 이렇게 솟아올 때 그때 계면활성제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비눗방울의 이 얇은 면은 물입니다. 물이 얇게 있고요. 물의 층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두께는 있잖아요. 이 안쪽과 바깥쪽 각각 계면활성제가 막의 구조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에 얇은 막이 있으면 아래쪽엔 물을 좋아하는 쪽이 이쪽을 향하고요. 물을 싫어하는 쪽이 반대를 향하겠죠. 이 물막의 윗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좋아하는 건 그때는 아래쪽을 향하고 계면활성제, 물을 싫어하는 부분은 바깥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게 뭉치면 계면활성제가 두 겹으로 물의 막을 감싸고 있고요. 안쪽은 공기가 있고 바깥쪽도 공기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보는 비눗방울 이렇게 동동 떠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우리가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고 이 고체 상태인 드라이 아이스를 물 속에 넣으면 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물의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면서 공기 중에 있는 물 분자 중에 기체로 상태로 있던 애들이 작은 물방울을 뭉쳐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 넣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하얀색 일종의 안개 같은 것은 CO2, 이산화탄소의 그 입자가 아니라 사실은 대기 중에 있는 물 분자들이 작은 물방울로 뭉친 걸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과학 실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런 실험을 해보시고 그 결과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만나고요. 좋아요, 구독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